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시나요? 저는 원래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물을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8잔씩은 꼭 마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물도 너무 과하게 마시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속의 수분과 염분의 양이 균형을 잃어 오히려 탈수 증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도 적당량만 마셔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다는 이유로 너무 과하거나 욕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면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욕심으로 인해 망해버린 내용인데요. 재미없는 사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는 동생의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족에 대한 소개부터 해보려고 해요. 저의 부모님은 젊은 시절 시내에 있는 상가 한 채를 매입하셔서 상가 관리도 하시고 나물이나 감자, 고구마 등을 밭에서 키우셔서 판매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저의 부모님은 건물주이자 농부세요. 원래는 두 분이 밭일만 하시고 상가에는 관리인을 둬서 관리했으나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부모님이 직접 건물 청소 등을 하며 관리를 하시고 밭일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정성껏 농사를 지으신 나물이나 감자, 고구마, 고추 등을 받아서 회사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수도권 4년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했었으나 그곳에서는 요리보다는 음식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배우더라고요. 게다가 대학교 학비에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하면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에 돈 낭비라고 느껴진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자퇴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아 백반집을 차렸어요. 물론 지금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모든 금액을 다 갚은 상태입니다. 백반집은 제 생각보다 정말 잘 되었어요. 집밥을 먹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줄지어왔고 그 덕에 점심때는 11시부터 항상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도 점심만큼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깨어왔고 한 번씩 단체 회식 예약도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러 오신 손님들이 오셔서 실망하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고 백반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진심이 통해서인지 백반집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이 많이 왔고 백반집 연지 2년 만에 순이익이 어지간한 기업 연봉까지 나왔어요. 온종일 요리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15년 가까이 일했고 어느덧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나이는 점점 들어 30대 후반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기고 제법 친해진 사람들도 생겼는데 그중에 친절하고 착해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회사 사람들과 몇 년째 식당에 오셨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계속 마주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고 어쩌다가 그분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게 되었는데 이름이 임준석이었어요. 준석 씨는 한 회사에 6년째 다니고 있는 과장이었고 저처럼 일만 하느라 결혼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몇 번씩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호감이 생겼고 식당이 아닌 외부에서 약속을 정하고 만나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준석 씨에게 이성적인 설렘이 느껴졌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애견 카페에 종종 갔어요. 둘 다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으나 저도 그렇고 준석 씨도 그렇고 일하느라 바빠 강아지를 키울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면 산책도 시켜주고 옆에서 같이 놀아주고 해야 하는데 저나 준석 씨나 거의 집에서는 잠만 자는 상황이라 집에 오랜 시간 혼자 있을 강아지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고 대신 애견 카페에서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37이었고 준석 씨는 41였어요. 둘 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기에 짧은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데리고 오지 않았던 남자를 드디어 데리고 왔다면서 준석 씨를 아주 많이 반기셨어요. 이어서 준석 씨 집에 갔는데 준석 씨의 아버지는 1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준석 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모아두신 돈과 연금 등으로 생활하시고 계셨고 따로 일하시지는 않고 계셨어요.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준석 씨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좋아하시지도 그렇다고 싫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준석 씨가 엄마가 조금 낯가림이 심하시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우리는 바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우리의 예산으로 살만한 집이 없었어요. 여기가 지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값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으면 아버지 명의로 된 시내 아파트에서 일단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외곽에 주택이 하나 있고 시내에 집이 하나 있어요. 봄, 여름, 가을에는 밭일도 해야 해서 외곽 주택에서 주로 계시고 겨울에는 밭일이 없으니 시내 아파트에서 생활하셨거든요. 외곽에 계시면 생활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외곽이라고 해도 시내까지 가는데 차 타고 10분이면 되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운전하셔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신혼집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신혼집을 구한 후에는 모든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준석 씨의 어머니, 이제는 저의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그렇게 반기시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반갑게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진지하게 누군가와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날은 회식 예약이 있어서 늦게 끝났고 평일인데다가 지방이라서 밤에 사람이 그다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꽤 선명하게 들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기는 하는데 고졸 출신의 밥집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준석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기도 했고 친정에서 아파트를 해줘서 일단 결혼을 시키기는 하는데 친정도 아파트 아니면 그냥 밭농사나 지으며 사는 것 같고 아무튼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며 속상하다고 울먹이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부모님이 건물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 하셨어요. 부끄러울 일은 아니지만 그냥 돈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확고하시고 그 건물이 제 건물도 아닌데 제가 함부로 떠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대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집이 못 사는 것은 아니기에 같이 살아가면서 오해를 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오랜 시간 밥집을 하면서 좋은 손님도 많이 봤지만 별의별 무례한 손님들도 다 만나봤기에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은 나름대로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은 결혼 후 차차 돌려야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우리는 별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1년 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었기에 굳이 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잘 되던 백반집을 두고 남편 따라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시작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저는 평소처럼 백반집에 나와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니? 우리 준석이 오늘이 마지막 출근 날이지? 준석이 그동안 그 회사 다니면서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다. 준석이가 이제 돈을 못 벌어도 그래도 가장은 가장이야. 너는 돈 벌고 준석이는 돈 못 번다고 너희 집 가장인 준석이 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준석이 밥도 잘 챙겨주고 해야 해. 이래서 결혼하면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아무튼 바빠 보이니 전화 끊으마. 시어머니는 제가 혹시라도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해 구박할까봐 걱정돼서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대충 대답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다른 회사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지역이 소도시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는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한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호프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았던 돈들을 탈탈 털어 호프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확산 방지 차원으로 나라에서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해버렸습니다. 호프집은 어찌 보면 밤 9시부터 시작인데 9시부터 문을 닫으라고 하니 호프집이 운영될 턱이 있나요? 결국 1년 뒤에 큰맘 먹고 열었던 호프집이 망해버렸습니다. 호프집이 문을 닫고 남편은 다시 백수가 되었고 저는 여전히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집에 찾아왔습니다. 에이, 이 집에 멍청한 년 들어와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이제 우리 아들 어찌할 거니? 갑자기 오셔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우리 준석이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이 지역에 흔치 않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였어. 게다가 좋은 기업 다니며 적지 않은 월급 받으며 잘 살았는데 고졸에 밥집 하는 너 만난 이후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에휴,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질 않나. 호프집도 쫄딱 망해버리지 않나. 내가 요새 니들 생각하면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잠이. 엄마,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니네 백반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해. 제가 고졸에 백반집 하는 것 맞기는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결혼시킨 것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답답하기는 제가 더 답답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들도 단축근무 또는 재택근무로 많이 전환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식당 이용하기보다는 도시락을 많이 먹으면서 백반집의 매출도 점점 줄었습니다. 저는 배달을 하거나 포장을 하지도 않았기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꽤 컸어요. 남편은 일을 도무지 못 구하고 있었고 제가 백반집에서 번 돈으로만 생활하려니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와서 제가 멍청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울자 당황해하면서 나가버렸고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어머니한테 다시는 이런 말 듣지 않게 하겠다고 하고 자신도 얼른 일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전히 장사는 힘들었어요. 하루는 가게 앞에 앉아 한숨 쉬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시내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렸는데 왜 이리 얼굴이 상했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남편은 회사를 못 구하고 백반집 매출도 안 나와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직도 저를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왜 내색하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 힘들면 일단 지금 사는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주시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혹시 더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 그 집을 팔던가 해서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혹시 모르니 시댁이나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말고 여전히 명의는 부모님 명의인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제가 굳이 왜 그래야 하냐고 했더니 여자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며 일단 제 명의로 하되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집을 제 명의로 몰래 바꾸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열심히 일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가게 장사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배달을 시켰어요. 회사에 도시락 배달을 하니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배달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은 일하지 않으니 점심시간만이라도 배달을 도와달라니까 대졸 출신인 내가 어떻게 배달을 하러 다니냐며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며 저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동네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아지들이 마땅히 놀만한 곳은 없었어요. 요새는 목줄도 의무화되고 큰 개들은 입마개도 꼭 해야 하며 개물림 사고가 잦다 보니 애견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곳이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애견 유치원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강아지를 키우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애견 유치원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한번 열어보자고 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미 호프집으로 망한 터라 저는 또 망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요새 회사 구하고 있냐길래 사실 지금 애견 유치원을 창업하고 싶다 해서 일을 도와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처음에 아버지가 상가 매입한다고 하셨을 때 엄청 말렸는데 지금은 결국 잘 되고 있지 않냐며 한번 남편 믿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지인분들도 이 근처에 강아지들이 놀만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애견 유치원 하나쯤 생기면 잘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아빠가 남편과 저에게 전화해서 잠깐 친정으로 오라고 했어요. 친정아빠는 남편에게 애견 유치원 차릴 생각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빠가 사실 지금은 사업을 안 하시지만 젊을 때는 사업을 크게 하셔서 안목이 꽤 좋으시거든요.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친척에게 넘기고 지방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때 사업으로 번 돈으로 이곳에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상가를 사신 것입니다. 친정아빠는 남편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시고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돈을 빌려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의 건물주가 아빠와 호영호재하는 분이라면서 상가 한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원래는 정말 비싼 곳이었지만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저렴하게 상가를 얻을 수 있었고 애견 유치원처럼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도 차용증을 쓰고 아빠에게 돈을 빌렸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애견 유치원 창업한다고 말씀드리니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잘해보라고만 하셨습니다. 남편은 친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애견 유치원을 열었어요. 평일에는 애견 유치원으로 운영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낮에만 애견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백반집을 운영했고 주말에는 애견 카페로 출근해서 남편의 일을 도왔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꽤 많았어요. 다행히 백반집도 서서히 식당에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배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예전만큼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백반집, 애견 유치원 모두 안정이 되어 가던 어느 날씨 좋은 날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카페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 없어서 사러 나갔고, 저 혼자 애견 카페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카페를 열었는데 시애미한테 한 번을 오라는 소리를 안 하니? 역시 밥집 하는 무식한 것이라 그런지 생각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고. 그동안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평일에는 제가 운영하는 백반집 일하고 주말에는 보시다시피 요새 손님이 많이 와서 정신없네요. 난 솔직히 네가 있어서 여기도 호프집처럼 망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나마 여기는 좀 잘 되나 보다. 하긴 우리 준석이가 좀 똑똑하긴 하지. 준석이가 너같이 고졸에 밥집이나 겨우 하는 멍청한 애를 마누라로 들이지만 않았어도 더 크게 성장했을 텐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고졸에 밥집 하는 멍청한 애라고 하며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카페 물건을 사서 돌아왔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엄마 왔어? 엄마, 우리 미네 좀 예뻐해줘. 미네가 없었으면 이 주말에 나 혼자 이 일 다 했어야 했다고. 미네 도움으로 내가 이만큼이나 성공한 거야. 미네 도움은 무슨. 여기 차리는데 제가 도움될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백반 고작 6,000원, 7,000원짜리 팔아서 뭐 입에 풀칠이나 하겠니? 다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한 거지. 안 그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사실 어머니, 이 애견 유치원이요? 엄마 덥지? 저기 앉아 계셔. 내가 얼른 맛있는 음료수 하나 대령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열었다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카페 창가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친정아빠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듯 했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봐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최대한 피했었기에 시어머니에게 애견 유치원을 어떻게 열 수 있게 되었는지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가시고 퇴근 후 집에서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친정에 도움받은 것을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 나 백수된 뒤로 정말 많이 걱정하셨어. 여보는 엄마랑 거의 통화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하게 하셨거든. 그때마다 내가 일하며 모아둔 돈 많이 있다고 해서 엄마는 그런 줄로만 알고 계시는데 내가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애견 유치원 열었다고 하면 너무 미안해하시고 돈이 그렇게 없나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거야. 여보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한데 조금만 우리 엄마 이해해주라.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정말 예민해지시고 걱정도 많아지셔서 말이야. 그래서 자꾸 여보한테 말도 심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중간에서 더 잘할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빠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은 못하게 중간에서 잘 막아달라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의 애견 유치원은 잘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 혼자 운영했지만 아르바이트생도 2명이나 두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둔 뒤로도 매출이 쭉쭉 올랐고 백반집 매출과 남편의 애견 유치원 매출을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의 재미를 본 남편은 이어서 애견 유치원을 체인점으로 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체인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점도 하나만 있을 때는 잘 되다가도 2호점, 3호점이 생기면 맛이 변하고 손님도 뚝 끊기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물론 애견 유치원은 음식점은 아니라 다를 수도 있으나 저는 지금의 애견 유치원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남편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남편도 힘들겠지만 저도 평일에는 백반집, 주말에는 애견 카페 운영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호점, 3호점까지 내면 아르바이트생들을 더 고용한다고 해도 분명히 힘들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체인점을 내고 싶다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체인점을 내자고 했고 상가 자리를 알아보러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반집에 필요한 재료를 사러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마트에서 장보고 주차장에 갔는데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에서 시어머니가 운전해서 내리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한 뒤 차가 언제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이번에 아들이 뽑아줬는데 못 들었냐고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석이가 얼마나 너 눈치를 보고 살면 이런 것도 말 안 하겠니? 너 괜히 집에 가서 우리 준석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빨리 가야 한다며 후다닥 가버렸고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비싼 차를 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적금이 만기되었다는 것이 떠올랐고 혹시 그 적금 부었던 돈으로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각자 번 돈의 70%는 공동생활비 겸 부부생활비로 쓰고 30%만 개인의 용돈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70% 안에서 같이 적금을 했는데 사실 남편이 거의 백수였다가 이제야 수입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제 돈이었어요. 그리고 돈 관리는 남편이 했는데 그 이유가 원래 처음에는 제가 돈 관리를 했으나 백반집 일로 바쁘고 원래 성격이 그다지 꼼꼼하지는 못해서 공과금 납부 기한을 몇 번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더 꼼꼼한 남편이 통장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 후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적금 받은 돈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적금 받은 돈이 하나도 없다며 얼버무리길래 다 어디에 갔냐고 물으니 제 예상대로 적금 만기된 돈에 우리 생활비 조금 보태서 시어머니의 외제차를 샀더라고요. 자동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거의 제 돈이 들어간 적금 통장으로 샀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그 돈으로 어머니 차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어머니 차 바꿔드릴 수도 있어. 하지만 자동차가 한두 푼도 아닌데 당연히 사기 전에 진작 말을 해야 했던 거 아니야?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백반집 일에 애견 카페에 바빠 보여서 말을 못한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뭐 유흥비로 그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뭐? 야, 그 적금 거의 다 내 돈으로 채운 거야. 너 회사 관두고 수입 없을 때 내가 꼬박꼬박 적금 부은 거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 통장의 90%는 내가 번 돈인데 그 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네 맘대로 쓰면 되냐? 네가 돈 더 많이 벌었다고 유세했더니 우리 엄마한테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차가 하도 낡고 고장나서 하나 뽑아드렸다.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야? 어머니가 필요하시면 돈 좀 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나 큰 돈이 나갔으면 당연히 함께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까지 효자일 줄 몰랐네.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효자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아주 딱 맞아. 지금 비꼬니? 난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어.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남편은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집을 나가버렸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집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 뒤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말이 되었고 저는 당연히 애견 카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대충 저녁을 먹고 자려는데 남편이 할 말 있다고 하며 저를 불렀어요. 무슨 말 하려나 싶어 앉아보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 장모님은 두 분이 살고 계시지만 자기 엄마는 혼자 계셔서 더 안타까웠다고 하며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 이런 일 생기면 꼭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하며 다시 또 이렇게 비싼 것을 살 일이 있으면 먼저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뒤로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잘 지내기는 했으나 솔직히 내 마음은 예전처럼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솔직히 남편이 통장 관리를 하고 애견 유치원의 실제 매출액을 모르기에 정말 70%를 공동생활비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내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환갑이 왔습니다. 일반 생신도 아닌 환갑이었고, 좋든 싫든 저는 그분의 며느리이니 우리 집에서 생신상을 직접 차리기로 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주 저의 생신상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다 드신 후 아주 조심스럽게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얘들아, 요새 온몸이 쑤시는 것이 너무 힘들단다. 저번에 친구 집에 가서 안마의자를 했는데 정말 너무 시원하고 좋던데 혹시 안마의자 하나 사줄 수 있겠니? 너희 둘 다 요새 잘 벌잖아. 남들은 같이 해외여행 가고 한다던데 나는 너희들 바쁘니 그건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안마의자 하나만 사줘.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환갑 선물로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생신 때조차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시어머니는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하시는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건이 되기는 하고 다른 날도 아니고 환갑이니 좋은 마음으로 안마의자를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백반집에서 저녁 장사 준비로 정신없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남편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조금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 애견 유치원에서도 나오는 매출이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2호점, 3호점 낸다고 사람들 만나서 접대비 내고 했더니 지금 마이너스야.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생들 월급도 주고 상가 관리비도 내야 하고 돈 나갈 것이 너무 많은데 이를 어쩌지? 그동안 모아둔 돈 있으면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월급이나 관리비는 빼놓고 돈을 썼어야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마이너스까지 돼? 이따 밤에 확인 좀 해봐야겠어. 확인하고 나서 돈을 빌려주든 말든 할게. 남편은 제 앞에서 돈이 없다고 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꾸준히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체인점을 오픈한다고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밥값을 다 남편이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네 사업 유지하는데 메꿔줄 돈 없다고 했고 남편은 그럼 친정에서 빌려서라도 돈 좀 구해달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혀서 저는 절대 돈을 안 줄 것이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그동안 밭농사로 재배한 나물들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을 파셔서 돈을 모아오셨는데 이번에 아빠 명의의 밭을 하나 팔아서 그동안 모으신 돈과 합쳐서 건물 하나를 더 사셨어요. 그 건물이 바로 남편이 운영하는 애견 유치원 건물이었고 아빠는 사위가 애견 유치원을 하고 있으니 월세를 엄청 싸게 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빠가 애견 유치원 열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이번에도 월세를 확 깎아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아빠한테 더 돈을 달라고 합니까? 당연히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이 집 팔고 시댁에 들어가자고 하길래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번에 너네 부모님이랑 너랑 백반집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애견 유치원 열기 전에 이 집 네 명의로 바꿔주셨잖아. 아니야? 그러면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우리 엄마 차 바꿔주니까 그거 가지고 색 난리냐?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너도 날 속인 거 아니야? 내가 속인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급한 불 해결하고 체인점도 만들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이 집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하신 집이야. 그런 집을 어떻게 그렇게 넙죽 받아 처먹을 생각을 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남편과 저는 그날 대판 싸우고 그 뒤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숨막히는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날은 우리 엄마 생신이었고 다음 날이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생신상을 우리 집에서 차리고 다음날 시아버지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엄마 생신이니 오라니까 일하느라 바쁘다고 안 온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서 혼자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생신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한창 정신없이 준비하는데 누가 집 대문을 열어 나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말해줘서 알았다. 결혼하면 친정은 이제 남이지 무슨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 그리고 남자가 사업을 한다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좀 보태줘야지. 돈도 안 보태주면서 어디서 감히 집에서 친정 생일상을 차려? 시어머니는 집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오더니 제가 정성껏 준비한 엄마의 생신상을 그대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상을 이렇게 엎어요? 바깥 사돈, 잘 오셨네요. 안 그래도 물어볼 것 있었는데 요새 돈이 궁하세요? 왜 건물에서 청소하고 다녀요? 아니 글쎄 어제 내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사돈 남자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나마 사돈이 날 못 봐서 망정이었지. 만약에 날 아는 척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대원 참 쪽팔려서. 건물 청소부인 친정 뭐가 잘났다고 생일상까지 거나하게 차려 돈 아깝게. 아빠가 예전에 산 건물에 꽤 괜찮은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시는 아빠를 보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하는 아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하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네, 제가 그 건물 청소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건물 청소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뭐 보나마나 푼돈 몇 푼 좀 벌어보려는 거겠지 뭐.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네요. 인건비 좀 줄이려고 제가 직접 청소하고 다니는 거니까요. 인건비? 무슨 인건비? 당신이 그 건물 주인이라도 돼? 그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라도 되느냐고. 네, 그 건물 주인이 바로 접니다. 건물 관리 청소 용역까지 쓰려니 아무래도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그 건물 관리하고 있었다고요. 그 건물에 상가 풀로 입점한 건 아시죠? 그리고 말이죠. 당신 아들이 운영하는 애견 유치원 그 건물도 이제 제 건물입니다. 거기 건물주가 바로 나라고요. 아빠는 그동안 돈 자랑하는 것 같다며 굳이 밝히지 않았던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그 옆에 있던 남편 역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장인어른이 새로운 건물주셨어요? 미네야, 장인어른이 건물주이시니까 우리 이제 월세 걱정할 필요 없겠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나한테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 너네 엄마가 여자가 결혼하면 친정은 남이라고 하지 않았나? 즉 우리는 남남인 사이이니 내가 자네의 월세를 깎아줄 필요도 전혀 없겠지. 안 그런가? 아니, 아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만큼 여자는 시댁에 잘해야 한다 이 뜻이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뭔 뜻인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그 애견 유치원 한다고 내가 지원해준 돈이 얼만데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군데? 임서방, 자네 애견 유치원 처음 열 때 내가 준 돈 다시 다 뱉어내게. 우리는 남이니 나는 그 돈 다시 받아야겠네. 그리고 원래 자네 애견 유치원 월세는 깎아주려고 했는데 자네 엄마 말대로 친정은 남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어.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처음에 지원해준 돈 다시 다 뱉어내. 한 푼도 빠짐없이 말이야. 아빠의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열심히 머리를 굴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말이 헛나왔다며 좋은 날 괜히 역정내지 말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화가 난 아빠는 매우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빠가 많이 단호하시네. 그리고 나도 할 말 있는데 솔직히 그동안 정말 참고 살았는데 버는 족족 시댁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너랑은 도무지 못 살겠다. 우리도 여기서 갈라서자.
나는 일단 우리 엄마 생일 파티하러 친정 갔다가 일주일 뒤에 올 테니까 이 집에 있는 네 짐들 다 정리해놔. 일주일 후에도 짐들 정리 안 돼 있으면 다 버려버린다. 여기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참, 그리고 저기 부엌도 좀 정리하고. 저는 일주일의 기한을 주고 짐 다 빼라고 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다시 집에 갔어요. 남편은 집에 없었고 남편의 짐이 다 아직 집에 있길래 직접 캐리어에 넣어서 시댁에다가 이혼 서류와 함께 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걸 본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세아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고졸에 밥집 한다고 무시해서 속상해했지? 미안해. 네가 너무 잘 나가서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기죽어서 살까봐 그랬던 거야. 나 사실 네가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 며느님이 바깥사돈 설득 좀 시켜줘봐. 바깥사돈이 월세도 기존보다 2배로 올려버리고 애견 유치원 열 때 빌려준 돈을 다 뱉어내라는데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구하니? 그러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니죠. 저와 남편 이제는 이혼할 건데요. 아무튼 길게 통화할 것도 없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 앞에서 보자고 전해주세요. 전화 끊습니다.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이혼 서류까지 내밀 수가 있냐고 화를 내며 따져댔어요. 돈 버는 족족 나 몰래 시댁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 돈 모자라 너네 엄마는 우리 부모님한테 막말까지 했어. 게다가 그동안 네가 생활비를 제대로 내기라도 했니? 알아보니까 이런 것도 다 이혼 사유더라. 만약에 이혼 소송이라도 가면 너는 유책 배우자가 돼서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너랑은 절대 다시 합칠 생각 없으니까 머리 잘 굴려서 생각해봐. 뭐가 더 좋을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 후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전 남편은 아빠의 독촉에 시댁집과 애견 유치원을 팔고 아빠가 주셨던 돈을 다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단칸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먹고 산다고 해요. 이렇게 저는 늦은 나이에 겨우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으로 인해 화를 당한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망한 경우를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뭐 하나가 잘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욕심을 부리시지 않으셨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런 부모님을 본받아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글솜씨로 사연을 쓰니 뭔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장사 준비를 하러 갈 시간이 되었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식사 시간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30대 기혼녀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창밖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요. 최근 일을 휴직하고 남편과 아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혼자서 산책을 많이 해요. 봄이 와서 그런지 외출을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놀러가는 가족 단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면 못할 것 없겠죠. 다만 저희 식구 관계에도 안정이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특히나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올리게 된 것도 지난 과거를 빨리 잊고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샘 결의를 다지려고 해요. 제가 새마음 새뜻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저는 포장업을 하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시댁에서 하는 사업장이 작은 동네에 있더라도 워낙 명성이 높았고 시댁 사람들을 모르는 동네 분들이 없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제가 결혼 인사 간다고 남편이랑 시댁 일하는 곳을 방문했다가 나타나는 이웃 사람들마다 남편과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는 걸 보고 몸소 체감했습니다. 고작 동네 사람이 결혼하는 건데 그 집에 시집가는 새댁한테까지 관심을 주는 것 보면 시댁 사업장의 유명세는 말 다한 거겠죠. 포장업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시댁에서 포장업을 한다고 들었을 때 그리 낯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도 과거에 포장업 일을 했었거든요. 주인은 아니었고 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말이죠. 엄마 말로는 이 업계가 잘 되기 쉽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일했던 곳도 잘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업장이 나중에 지금 사정이 딸려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소문 듣자 하니 원래 그쪽 업계가 잘리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엄마가 얘기를 했었어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일이 수월한 건 더더욱 아니었어요. 엄마가 그 일을 한참 할 때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바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얻은 허리 디스크로 그만둔 지 오래되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혼자 생계를 도맡았지만 다행히 그때쯤엔 제가 생계에 보탬될 만큼 자라서 형편이 기울진 않았어요. 어쨌든 남편과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처음 방문한 날 시부모 뵙기 전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좋은 곳에 시집 간다고 부러움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어깨가 상당히 으쓱 올라갔었습니다. 시부모를 만나기 전부터 사람들이 시댁의 이미지를 증명해주니 솔직히 안도는 되더라고요. 결혼할 남자가 생기고부터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었는데 사기 결혼도 생각보다 많아서 은근 걱정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 아닌 시댁이 하는 업장으로 갔어요. 두 분은 작업 때문인지 옷을 편하게 입고 계셨는데 평소에도 관리해서 입는다기보다는 몸 움직이기 편한 스타일만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수더분하고 사람 좋아 보여서 쓸데없는 의심은 더더욱 내려놓게 되었죠. 말투마저도 두 분 다 얼마나 점잖으신지 초면인 제게 경계 없이 잘해주셔서 첫 대면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모가 가진 가치관이 제게 좀 멋있게 다가왔는데요. 젊어서 놀면 늙어서 고생한다는 말 괜히 있는 거 아니다. 결혼했다고 한 사람한테만 경제활동 맡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너희들 애 가졌다고 며느리더러 일 그만두러 갈 사람 아니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저는 시모의 신여성 마인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어렵게 취업한 중소기업 무역직을 결혼과 임신 때문에 포기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간혹 그런 부분에 깐깐한 시모를 만나면 며느리랑 갈등 생긴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거 하나 없는 제 시모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모와 마음이 잘 맞다고 생각을 하니 제 마음이 시모에게 절로 활짝 열리더라고요. 제가 더 잘하니까 당연히 시부모도 저를 좋게 봐줬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잘해서 친정에 첫인사 가자마자 사위 대접을 받았었어요. 그러니 양가 집안에선 전부 우리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허가하셨고 결혼 또한 방해 한 번 없이 승낙해 주셨습니다. 상견례도 분위기 좋게 마쳤기 때문에 섣부르게도 제 결혼은 성공적이라 자부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난 후 엄마가 뒤늦게 전화와서는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딸,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사부인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부인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름 들으면 생각날까 싶어서. 정말? 어머님은 엄마 만나고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어머님 성함이 아마 박금자 자자이실걸? 맞아? 아, 그래?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은 것 같아서. 근데 이름이 아니네. 그냥 닮은 사람인가 보다. 엄마는 싱거운 소리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엉뚱해서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렇다고 엄마의 그 의문이 제 앞날이 어떤지 알 수 있는 힌트였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저랑 남편은 그렇게 결혼을 해버렸고 우리는 분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 구해서 살아야 된다고 분가를 먼저 추천해 주신 분은 시모였어요. 시모는 시댁살이 같은 거 시킬 시간도 여유도 없다면서 그저 우리 둘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제가 눈치 안 볼 수 있게 선뜻 말씀해 주셨어요. 어쩜 이렇게나 깨어있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시모에게 늘 고마워서 굳이 시모가 우릴 찾지 않아도 시모에게 안부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시모 칭찬을 많이 했어요. 남편은 그저 자기 엄마를 좋게 봐줘서 고맙다면서 시모가 자기 투자에는 늘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뒤 있는 말이 어딘가 모르게 비꼬는 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기 투자 잘해서 성형도 엄청 많이 했잖아. 성형할 시간에 옷이나 좀 사입지. 아무리 얼굴에 공을 들이면 뭐해. 이미 복장부터가 영락없는 아줌마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디에 관심을 두던 그건 어머님 마음이지.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성형을 많이 했어? 어디 했는데? 내가 한두 곳 손댄 걸로는 말을 안 하지. 저래봬도 엄마 손 안 댄 곳 없을걸? 상견례 할 때도 귀엽고 주사 한 대 맞고 갔잖아. 시모가 성형을 많이 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1년 안에 눈이랑 코를 하고 피부엔 주사기만 주기적으로 많이 맞았다네요. 어쩐지 시모 처음 봤을 때 나이와 다르게 젊어 보이긴 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또래인데도 우리 엄마가 훨씬 언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시모가 하는 말이 좀 더 젊게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나 봐요. 처음 알게 된 시모의 다른 면모가 제겐 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멋대로 생각했던 시모는 자기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적인 면만 가꾸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성형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시모가 왜 그렇게 얼굴에 손을 많이 대냐고 물었더니 남편 하는 말이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일하느라 바빠서 별다른 취미가 없는데 유일하게 일 스트레스 푸는 것이 얼굴을 가꾸는 거래요. 포장업 대표가 시부니까 당연히 시부 카드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시부가 시모의 병원비를 내버려두는 이유는 시모가 그만큼 자기 대신 일을 도맡아주는 시간이 많아서라고 해요. 시부는 업장보다 외주 일을 훨씬 많이 나간다네요. 그럼 시모 혼자 업장에 남아서 처리해줘야 될 주문과 일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도 없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시모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거라 합니다. 시모가 한 번씩 도가 지나칠 때면 시부가 그땐 한마디 한대요. 화를 내는 건 아니고 그저 한 소리 얻는 수준으로만요. 제 기준에선 시모에게 배울 점이 많아 보였는데 남편은 그저 시모의 조언을 잔소리라고 보고 있었어요. 이건 결혼을 하고 나서 안 사실이었고 저더러 너무 시모를 띄워주거나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뒤늦게 말해주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나 뭐라나. 근데 저는 약간 제가 눈으로 본 사실 아니면 안 믿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시모를 느끼고 본 건 좀 다르니까 오히려 남편이 속 좁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남편은 시모의 아들인 입장이니까 저보다 시모의 민낯을 속속들이 알고 있겠죠. 그건 오로지 남편의 입장이라고만 생각했기에 모든 걸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평탄하게 지내오던 중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일자리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무난하던 제 삶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무거운 거 드는 일을 했는데 엄마처럼 허리 디스크가 오는 바람에 잘린 거거든요. 엄마처럼 수술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하던 업무를 계속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3시간 이상 서 있는 게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저는 두 분에게 생활비를 줄 테니 집에서 쉬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는 분들이라 제 제안을 거절할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빠가 딱 잘라 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몸을 못 쓸 정도로 늙어 빠진 게 아닌데 어떻게 집에서 쉬기만 하냐고 하면서 뭘 드는 일만 아니면 충분히 노동 가능한 체력이라고 하대요. 아빠를 말릴 수 없어서 걱정으로만 하루하루 보내던 저는 이런 사정을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고민이라고 시시콜콜 털어놨던 것뿐인데 남편이 시부모한테 말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시부가 저한테 전화와서는 저희 아빠에게 일자리 하나 내주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그렇잖아도 사돈이 택배 일한다길래 건강 걱정이 되었는데 이참에 잘 됐구나. 서로 돕는 게 가족이지. 부담 느끼지 말고 사돈한테 연락 달라고 해. 저는 그 송구스러운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아빠가 힘들게 까여가면서 구직 활동하고 있단 걸 알기에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냉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곤 아빠한테 연락해서 이 사실을 바로 알렸어요. 그날도 아빠는 여기저기 대차게 까이고 소득 없이 귀가 중이더라고요. 시부의 제안마저 아빠가 민폐라고 생각해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빠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안도했습니다. 그 주 주말에 아빠 혼자 시댁을 찾아와서 시부모님을 만났어요. 아빠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달받았던 저도 오래간만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부가 아빠한테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저녁까진 못 먹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나중에 일정 잡아서 거하게 한턱 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는 무슨요? 진작 새아가한테 사돈 어른들 안부를 물어볼 걸 그랬네요. 그럼 고생을 좀 덜 하셨을 텐데. 안 그래도 점점 업이 커져가고 있는 중이라서 직원이 더 필요하긴 했거든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일 배우시면서 차차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딸도 보러 가시면 좋고요. 그렇잖아도 일 때문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일을 하려면 근처로 이사를 오는 게 좋겠더라고요. 아무쪼록 전부 사돈 어른 덕분입니다. 은혜 꼭 갚을게요. 시부랑 아빠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빠한테는 시부 자랑을 하고 시부한테는 아빠 자랑을 하느라 저 또한 신이 나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시모도 같이 있었는데 시모는 유독 조용히 앉아만 계셨는데요. 저는 그게 일적인 얘기라서 대표인 시부의 뜻을 무조건 따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부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뜨고 저도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떴을 때 거실에서 웅성웅성 시모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아빠의 대답은 안 들리는 것 보니 아무래도 시모가 업무에 대해 대상 설명해 주는 것 같다고 추측했어요. 아빠가 시부 업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시모랑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될 테니 시모 입장에서 해줄 조언이 많을 것 같긴 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정말 시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다시 한 다짐했어요. 사돈댁이라고 우리 친정 부모님의 생계까지 신경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그냥 넘기긴 그렇고 저는 시간을 내서 시부모님께 보답으로 드릴 선물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하면서 화장실을 나섰어요. 시댁 화장실은 거실에선 안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작은 복도를 좀 걸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집이라서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가족이라고 설렁설렁 할 생각은 마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가족끼린 일 못하는 거 알죠? 우리 남편이 워낙 마음이 좋아서 불쌍한 사람을 그냥 못 넘겨요. 일단 남편이 돕겠다고 하니까 저도 가만히 있는데 저희 일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된다면 바로 자를 거예요. 저는 시모의 다소 냉철한 발언을 듣자마자 걸음을 세웠습니다. 물론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남의 업장에 불이익을 주는 건 저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굳이 저희 아빠를 겁박하듯 말을 했어야 할까요? 그런 주의 정도는 얼마든지 좋은 방식으로 돌려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 아빠는 직원이고 시부모는 대표가 맞아요. 그렇다고 모든 대표들이 직원을 하찮게 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에 시모 목소리는 저희 아빠를 같은 동급이 아닌 한참 아래의 직원을 대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물론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시모가 점잖기는 해도 톤이라든지 말투가 원래 직설적인 편이긴 했거든요. 그건 제가 시모보다 한참 어렸고 시모의 생각이 곧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좋게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우리 아빠한테까지 이런 식이면 그건 좀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일종의 무시라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보다 아빠의 반응 때문도 있었는데요. 아빠가 다짜고짜 시모한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내내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시모가 자기 말 이해했냐고 되묻는 소리에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웠던 걸음을 움직여 거실로 모습을 드러냈죠. 시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빠 앞에 있는 잔에 차를 리필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시모에게 따져 물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들은 걸 물으면서 제가 느낀 감정이 착각인 거냐고 얘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전화를 마친 시부가 다시 돌아왔고 그만 나가봐야 하는 시부가 가는 김에 우리 아빠를 태워주겠다고 해서 자리는 무산이 되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아빠한테 사근사근 웃는 얼굴로 잘해보자고 인사하는 시모를 빤히 쳐다만 봤습니다. 시부가 저도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그날 그렇게 시댁을 나왔죠.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시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거 불편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아빠가 그걸 들어줄 리 만무했지만요. 결국 아빠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주의여서 설득할 수도 없었어요. 설득할 만한 이유도 없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찝찝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날이 갈수록 웃음이 사라지고 고민이 많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 남편이 한 번은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래? 친정에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내가 뭐 실수라도 했어? 요즘 당신 표정 안 좋으니까 나도 기운이 빠진다. 무슨 일인데 그래? 사실은 어머님 얘기라서 당신한테 선뜻 말 못했어. 이건 그냥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어머님이 당신한테 따로 전화해서 우리 집 얘기한 적 있어? 아니면 이번에 우리 아빠가 아버님 직장에서 일하는 걸로 딴 얘기한 적 있다든지. 그런 적은 없는데. 엄마가 장인어른 일하는 걸로 뭐라고 했어? 신경 쓰지 마. 내가 말했잖아. 엄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라고. 못됐게 말하는 게 그냥 습관인 사람이야. 남편은 시모가 그게 본색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난번에 남편이 시모에 대해서 비꼬듯 얘기를 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거 남편의 철없는 투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확실히 제가 깨우치지 못한 시모의 이면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시모한테 가서 확실치도 않은 얘기로 따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노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회사를 다녀야 해서 아빠가 시부모님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을 못 써줬습니다.
게다가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여러모로 정신이 없었어요. 그나마 걱정을 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가 저녁마다 제게 문자를 해줘서 잘 다니고 있는 걸 아는 정도로만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빠한테 문자가 없길래 퇴근하고도 내내 기다렸던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아이고, 미안해 딸. 아빠가 깜빡했네. 엄마랑 외식한다고 몰랐어. 아빠 일 잘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오늘은 사돈이 회도 사줬어. 아주 매 끼니마다 호강하면서 편하게 일해. 아빠도 제가 어떤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지 잘 알아서 늘 시부모님이 잘해준다는 말을 꼭 덧붙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시부모님에게 찝찝해했나 생각하고 말았죠. 사실 시부모 밑에서 일하는 게 사돈 입장인 아빠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연락할 때마다 아빠 목소리가 좋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생하는 아빠를 위해서 언제 한번 연차를 내고 아빠 쉬는 날에 맞춰 남편이랑 친정을 갔어요. 부모님이 이사하고 정리가 완벽하게 된 뒤로 가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집들이 선물로 한우와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서 방문을 했어요. 현관 비밀번호는 딸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초인종은 안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안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기분 좋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식사할 생각이었는데 순간 나를 잘못 잡았나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잘 다투시는 분들이 아닌데 모처럼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얼른 안방으로 달려가서 살짝 열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순간적으로 기척을 숨겨버렸어요. 왜 말 안 했어? 그 여자 뭔데 당신한테 전화해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당신이 무슨 청소업체야? 자기 똥통을 왜 당신더러 치우라고 난리야? 그렇다고 당신이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괜히 보영이한테 피해가면 어쩌려고. 당장 사부인한테 전화해서 실언했다고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 소리 듣고도 일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머리 조아려야 돼? 당신이 거기 포장업 하러 간 거지 화장실 청소하러 간 거야? 우리가 거지 집안도 아니고 거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일 구할 수 있잖아. 그냥 그만둬.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남편도 같이 듣고 있었는데 저희 둘 다 당황해서 차마 방문을 더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우라통 터져 하며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시모가 퇴근한 아빠한테 전화해서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된 걸로 따졌던 것 같아요. 그 전화를 아빠 대신 엄마가 받았던 것 같은데 시모가 엄마인 줄 모르고 막 퍼부었다가 엄마가 시모한테 한 소리 한 상황이더라고요. 아빠는 그저 엄마 탓만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아빠가 열 시킨다고 방을 나오는 바람에 저랑 남편이랑 마주치게 됐어요. 저희를 본 아빠가 엄청 당황해서 사색이 되더군요. 허리에 보호대 차고 나온 엄마도 우릴 보고 놀라셨고요. 이왕 이렇게 마주한 거 저는 부모님께 좀 전의 상황이 무슨 소린지 바로 물었습니다. 그러니 아빠는 말해주길 꺼려하더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나서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아빠가 막지 뭡니까? 결국 제가 목청 높여서 부모님께 강요했더니 그 덕에 저희는 거실에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네 아빠 때문에 정말 속이 터진다. 너희들 네 아빠가 일 잘하고 다니는 줄 알았지?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지 자존심 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너희들한테 거짓말했던 거야. 듣자 하니 아빠는 여태 시부모님 업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시부는 매장에 잘 없어서 시모가 아빠 일을 가르쳤는데 아빠는 그 일이 처음이었던지라 많이 서툴렀대요. 근데 시모가 빠릿빠릿한 걸 좋아해서 느긋한 아빠를 많이 독촉했고
시간이 갈수록 자존심 긁는 무시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시모가 전화로 자주 아빠를 괴롭힌 것 같았는데 엄마가 아빠 폰을 뺏어다가 녹음본을 들려주더라고요. 이게 몸 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머리 잘 굴려야 된다고요. 사돈이 여태 머리 나빠서 몸 쓰는 일로 먹고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일 망칠 거면 그냥 관두시던가요. 다른 직원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던데 아니었나 보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쉽게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최대한 피해 안 가게 노력할게요. 다른 직원들 말은 왜 들어요? 그 사람들이 사장인가요? 그리고 노력은 누구나 다 합니다. 지나가는 노숙인 잡아다가 일 시켜도 노력은 해요. 더럽게 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서운해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아빠는 끊임없이 시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고 있었고 시모는 녹음 파일이 끝나는 순간까지 아빠를 나무라다 끊었습니다. 녹음본을 그 자리에서 거의 다 들은 저랑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엄마는 속이 터져서 눈물까지 보였고 아빠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속이 상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날 아빠가 감사 인사를 전하러 시댁을 찾아갔을 때 시모가 아빠에게 했던 말이 제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조언일이라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제 기분대로 그건 그저 갑질이고 눈치 주는 행동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때 확실히 알아차렸더라면 아빠가 시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걸 무조건 반대했을 텐데 저 때문에 아빠가 괜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속상한 마음과 만나면서 아빠한테 따지듯 묻게 되었어요. 아빠한테 대체 왜 말 안 했냐고 아빠 탓을 해버렸죠. 그랬더니 아빠는 그저 저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참았는지 알 것 같아서 사실 마음 놓고 나무라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바보같이 버티고만 있던 걸 뭐라 안 할 수도 없었고요. 남편도 내내 침묵을 유지하면서 면목 없다는 듯 우리 부모님께 사과만 했어요. 그저 시모 행동에 기가 차서 괜히 잘못 없는 남편까지 미워지더군요. 짜증이 잔뜩 난 저는 바로 시모한테 갈 생각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아빠가 저를 붙잡으면서 괜히 제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아빠가 일 그만둘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이미 일은 이렇게 커져버렸고 저 또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데 이걸 없는 일로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시모한테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자식으로서 대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직접 말이죠. 저는 아빠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시모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아빠가 굉장히 난감해하길래 결국 제가 아빠 폰으로 시모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시모는 아빠 전화를 받자마자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양반이 미쳤나 봐. 지금 시간이 몇인데 전화를 해? 일머리도 없는데 생각도 없나 보네요. 사돈 때문에 우리 양반이 나 바람핀다고 오해하겠네. 왜 전화했어요? 겨우 전화 받는 태도만 봐도 시모가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도드라지는데 아빠랑 한 공간에서 일을 할 때는 얼마나 갖은 무시를 했겠습니까? 그게 확인해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재생이 되어서 더 화가 났어요. 그 와중에 아빠가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길래 제가 대신 그 전화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빠의 폰을 낚아챘고 성난 얼굴로 시모에게 그간 참았던 말을 퍼붓더군요. 엄마 진짜 실망이다. 아빠가 엄마 또 이러는 거 알아? 옛날에 사고 친 거 아빠가 이혼 안 하고 용서해준 대가가 뭔지 잊었어? 성형하는 것도 내버려뒀더니 왜 쥐죽은 듯 살라는 말 무시해? 아들? 네가 왜 사돈이랑 같이 있니?
아니, 오해가 있어. 엄마 당연히 쥐 죽은 듯 살고 있지.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볼낯이 없다. 엄마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나 살려면 엄마 이러는 거 아빠한테 얘기해야겠어. 남편은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이렇게 직원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게 처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렸지만 시부 귀에 시모의 실체가 들어간다면 시모가 큰일 나는 건 사실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바로 다음 날 시부에게 즉흥적으로 만남을 약속 잡았어요. 무례라는 걸 알지만 시모가 괜히 중간에서 딴소리하기 전에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무작정 할 말이 있다고만 했더니 시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속에 응해주셨어요. 그렇게 약속 당일 중화식당에서 만나기로 했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뒤늦게 들어온 친정 부모님과 저는 시모를 쳐다보지도 않고 착석했는데 시모가 어딘가 모르게 계속 우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시모가 우리 아빠를 아닌 척 흘겨보는데 그게 꼭 눈으로 원망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저희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시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 빼고는 전부 표정이 안 좋았죠. 시부는 사람 좋은 얼굴로 저희 부모님을 맞이해 주었어요. 어색한 정적이 중간중간 흐르는 분위기였던지라 아마 시부도 좋은 일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음식을 시킨 후 시부가 우리 부모님 이사한 것에 대해 안부 인사를 가볍게 나누던 상황에서 제가 먼저 시부에게 들려줄 것이 있다고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마자 황당하게도 시모의 눈초리가 바로 따라붙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짓을 벌일지 눈치챈 건지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밥도 안 먹었는데 먹기도 전에 체하겠네. 하여간 우리 며느리 성격 화끈한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밥 다 먹고 얘기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 그보다 내가 사돈 댁 집들이 선물 좀 챙겨왔는데 이것 좀 볼래? 제가 초반에 시모를 마치 신여성 같다고 표현했었는데요. 제 눈에 시모란 사람은 돈을 쓸 때 쓸 줄 알고 모을 땐 모을 줄 알고 젊은 세대에 대해 편견 없고 자기 소신이 뚜렷한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고 자기 마음 편하고자 했던 이기적인 마음이었네요. 시모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 뒤론 시모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것만 봤나 봐요. 시모는 음식도 안 나온 식탁 위에다가 명품 선물 2개를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아빠와 엄마를 위한 모욕적인 느낌의 선물이었죠. 누가 봐도 저희 부모님 입을 막기 위해 환심을 사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어찌나 정이 뚝 떨어지던지. 차라리 진심 어린 반성이었다면 제가 흔들렸을지도 모를 텐데 아쉬웠네요. 저는 더 이상 시모에게 시간을 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다른 인사도 없이 아빠 폰에서 옮겨온 녹취록을 재생했어요. 시모와 아빠의 통화가 적나라하게 울리고 점점 식구들 표정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시부는 딱 들어도 시모와 아빠 목소리인 게 티가 나는 녹음을 듣고서 이게 뭐냐는 반응과 동시에 시모를 째려봤어요. 침묵 속에서 눈빛만 오가는 시부모님 사이가 순식간에 싸늘해진 듯 했습니다. 당신 설마 또 사고 친 거야? 옛날에 그 사고도 수습하느라 내가 얼마나 진땀 뺐는지 잊었어? 맑게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기어코 집에서 쫓겨나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야 뭐야? 대체 이게 뭔지 설명해봐. 아니 그게 사돈이 오해했나 보네. 내가 안 좋은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사돈, 서운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경우 없이 행동하셨대? 이렇게 나오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애들도 다 보는 앞에서 꼭 이렇게 쪽을 주셔야 했어요?
이 와중에도 자기 살려고 저희 부모님 탓을 하는 시모가 황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어라 따지기 전에 시부가 먼저 시모 잘못에 대해 지적을 더해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빠 일보다 더 당황스러운 사실을 들었어요. 시부 입에선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모가 아빠한테 저질렀던 무식한 횡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듯 했어요. 듣자 하니 과거의 포장업을 이보다 더 크게 했던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도 시모가 시부와 공동사장으로서 같이 사장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데 시부 몰래 직원들을 그렇게 부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성격이 더 고약해서 지금 우리 아빠한테 했던 갑질보다 더 심하게 직원들을 못살게 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실제 시모 등살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고 시모가 당시에는 직원들의 머리를 툭툭 치는 둥, 발로 들고 차는 둥, 손찌검도 해서 종종 신고도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나 돈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더 많아서 시모의 횡포를 눈 감아준 직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진작에 구속이 되었겠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겨우 그런 걸로 구속이 되고 화제거리가 되는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도가 지나치면 결국 이슈가 되고 마는 거겠죠. 시모의 횡포를 끝내 못 참은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시부 업장에 고소장을 날렸고 직원들의 가족까지 시위를 하고 나서는 바람에 법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부 업장은 직원을 다 잃었고 그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대준다고 빚쟁이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부도나 마찬가지였고 새로 업장을 세우기까지 40, 50대 시절을 거의 다 날렸다고 하네요. 그나마 시부의 노력이 한도 끝도 없이 끈질겨서 겨우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시부가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가 다시 업을 살린 거라고 했어요. 시부는 그때 시모와 이혼의 위기를 느꼈으나 시모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는 바람에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가 줬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한 곳에서는 소규모 직원으로 일했는데 시모가 워낙 시부한테 혼나서 그 직원들한테는 한동안 손을 못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어느 정도 해이해졌을 때 우리 아빠가 들어가는 바람에 아빠를 인수인계하면서 다시 본래 인성이 도진 것 같았어요. 식구라고 더 우습게 봤나 봐요. 제일 무서운 게 식구한테 버려지는 건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자 저는 한때 시모를 동경했고 닮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화가 나기까지 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모에게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실망시킬 수 있는 것도 참 능력이시네요. 저희 아빠한테 사과 안 하시면 다시는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안 모실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이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혼까지 논하니 그건 남편이 나서서 저를 말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저랑 이혼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모한테 대신 따져주면서 사과하라 강요도 해줬네요. 시부는 시모를 감싸주지 않았고 아빠도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시모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행동으로 나서서 한참 시모를 몰아세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친정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막 들어오는 음식에서 탕수육 소스를 손에 쥐었어요. 그리곤 바로 시모 머리통에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저랑 남편도 당황해서 입도 벙긋 못했습니다. 시모가 비명을 지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우리 엄마한테 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엄마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당신이 그때 그 업체 쌍년이었어? 얼굴을 다 갈아엎은 것도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겁나서였냐? 이거 끝까지 못 알아봤으면 서운할 뻔했네. 그래,
이상하게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허리를 못 쓰게 됐는데 당신 면상을 잊었을 리가 없지. 알고 보니 엄마가 과거에 일했던 포장업 공장이 시부모가 대표로 있는 업장이었어요. 그때 시모한테 손찌검 당했던 직원들 중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허리 때문에 일 못해서 그만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였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일을 하다가 시모한테 일 똑바로 안 한다는 구박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시모한테 강하게 밀쳐지는 바람에 허리를 부딪히고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그때도 시모는 넘어져서 아파하는 엄마한테 가지가지 한다며 개무시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고소할 때 같이 이름을 올렸다고 했어요. 내가 그걸로는 분이 안 풀렸는데 이 미친년이 이제 내 남편까지 건드려? 이번엔 절대 가만 안 둬. 너도 어디 하나 부러져 봐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내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지? 엄마는 소스를 뒤집어 쓴 시모의 머리칼을 붙잡고 강하게 흔들어 제꼈습니다. 일단 저희 식구들은 그 다툼을 저지시킨 뒤 자리를 급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귀가하기 전 저는 남편에게 별거를 통보했고 시모한테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진심으로 사과 안 하시면 겨우 살린 사업 또 망하게 해드릴 거예요. 아버님한텐 죄송하지만 저 이대로 어머님 모시고 살기 싫어요. 저도 이혼은 안 하고 싶은데 식구 중에 저런 아줌마가 계속 있다면 제가 아버님 집안을 포기할게요. 저는 시부에게 시모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부디 시부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랬어요. 결국 팔이 안으로 굽어서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그거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의 의사만 중간에서 묵살이 되는 것 같아 그건 남편한테 미안했어요. 남편은 이미 별거 하자는 통보만으로 눈물을 보였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는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게 시모 대신 사과하면서 시부한테도 이혼하라고 한 소리 넣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시댁이 얼마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위기일지 가늠이 가더라고요. 시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시모는 시부에게 이혼을 통보받을까봐 전전긍긍할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에게 연락해서 사과하진 않는 거 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시부는 시모의 용서 대신 제게 시모와의 이혼 사실을 알렸어요. 시모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던 시부가 긴 고민 끝에 시모를 내쫓은 듯 했습니다. 그건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불행을 초래할 수 없어서라고도 했어요. 저는 일부러 시모의 망가진 꼴이 보고 싶어서 합의서에 도장 찍었다는 날에 별거를 종료했어요. 그리곤 남편과 같이 시댁 업장을 찾아갔죠. 듣자 하니 시모가 마지막 날까지 일은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시부 입장에서도 시모가 처리해줘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하루 정도는 봐준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하고 혼자서 내부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부는 바깥 일을 나가셨고 시모 혼자 업장에서 조용히 일을 하고 있대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며 들어갔더니 시모가 제 목소리에 표정을 돌변하면서 얼굴이 새빨개진 만큼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런 불려우가 나타나서는 내 인생 망한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대로 순순히 넘어갈 것 같아?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여서 우습네요. 그런 싸구려 마인드 감추고 사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저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된 건데 왜 그렇게 화나셨을까? 이제 나가서 마음껏 싹수 없게 살아보세요. 더 이상 버려질 가족 같은 거 없잖아요. 그때 시모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곤 보이는 물건을 내게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열린 문 밖으로도 나가는 바람에 남편이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시모가 반 미쳐서 난동을 부리고 있자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요. 자기 무덤 더 파고 싶은 건지 시모가 저희를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제 머리채를 잡더니 쌍욕을 퍼부으며 저를 저주했어요. 근데 시모는 역시 코앞의 일만 볼 줄 아나 봐요. 여기 동네에서 자기가 얼마나 명성 높은 편인지도 까맣게 잊었나 봅니다.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포장업 집안인 줄 알아봤고 처음 보는 시모의 이면에 깜짝 놀라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도와서 시모를 떼어놓은 그들은 시모한테 삿대질을 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저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당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남편이 나서주는 덕에 동네 사람들이 시모를 등졌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르는 시모의 과거 행적을 떠벌렸고 시부가 시모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저희 아빠가 어떤 갑질을 당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었습니다. 시모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만큼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다 대고 남편이 또 법정 앞에 서고 싶은 거 아니면 곱게 합의해 줄 때 떠나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동네 사람들 눈초리 때문에 쫓겨나듯 떠나버렸고 그 뒤로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 아줌마를 비록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 꿇리진 못했지만 남은 생이 지옥길이 되어버렸으니 그걸로 만족하려 합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의 사죄를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남편은 아직도 제게 시모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곤 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 더 잘해주고 있고 어떻게든 저희 부모님의 마음 풀어주려 노력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과 시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참, 그리고 시모가 채워줬던 자리는 공석이 되어버려 시부가 좀 많이 버거워했는데 그걸 저희 아빠가 배우고 있어요. 시부가 흔쾌히 아빠한테 시모의 공석을 채워주길 제안했고 아빠는 그 과분한 제안에 미안해했지만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졸지에 아빠도 포장업의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시부랑 성격이 잘 맞아서 유려하게 잘 운영해 나가는 걸 보니 아빠가 적응을 빨리 못했던 게 시모 탓인 것 같아서 한 번씩 울컥 올라올 때가 있네요. 시모가 없으니 어찌나 가정의 평화가 빨리 찾아오던지 남편이랑 금술도 확 좋아져서 제가 임신을 해버렸지 뭐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식구들 사이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자랄 생각을 하니 곧 엄마가 될 입장으로서 많이 안심이 됩니다. 따뜻한 날씨에 글을 썼더니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지나간 상처도 그저 한때의 기억으로만 남네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따스한 햇볕 아래서 가족들과 함께 기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길 바래요. 항상 가족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